여러분들은 현재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황현입니다. 자, 오늘 9월 1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여건이나 거래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서 관계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로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분양가 상한제가 10월 초에 바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사실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는요, 정부가 추구하는 공익을 위한 주거 안정이라는 큰 명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홍남기 부총리가 시사했듯이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반드시 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하겠다라는 것은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자, 정책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정부의 의지를 짐작해 봐야 됩니다. 이게 겁만 주고 말 건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깊이 있고 할 건지. 현 정부의 의지는 저는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 반드시 집값을 잡을 거고,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서 어떻게든지 현재 집값은 잡고 말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보도자료 원문 중 두 가지 중요 사항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지정 및 절차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만. 자,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어디든 지금은 아니지만 급등을 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불확실성을 줘서 심리적 압박을 하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은요, 주식시장에 비해서 심리적 영향이 상당히 큰 투자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죠. 보통 우리는 주식이 빠지면 사야 되겠죠. 오를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질 때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안 그럽니다. 부동산은 최근에 이제 최근 7년간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을 때 어땠나요? 그 하락장에 버신 분들이 있죠. 근데 많이 벌었죠. 근데 그 하락장에 벌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벌었습니다. 대부분 하락할 때는 매도를 하고요, 상승할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영향이 큰 투자재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요즘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대한 말들이 상당히 많죠. 국토부에서 발표한 참고 자료를 보면요, 자, 5번째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종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관리처분을 받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게 과한 것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리처분 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은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보호된 재산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이익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어째 됐거나 결과는 이겁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저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졌구나. 이 공익을 방패로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쏟아지겠구나. 주거의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들의 기대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즉 일부의 조합원들보다는 다수의 공익이 우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 소급적액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관련 법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에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소급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관리처분을 최초로 신청한 단지는 소급 적용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니 이는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게 해석입니다. 근데 국토부의 입장은 또 똑같습니다.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익이라는 걸 방패로 추가적인 이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들은 계속 우리는 쏟아낼 것이다 라는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일단 집값이 잡힐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얘기했죠. 부동산 시장,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 시장까지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정부에서 관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작용도 우리는 감수하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해 봅니다. 이제 10월 초가 아니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는 반드시 적용을 할 거고요. 한 발 물러선다면 정부의 정책 노선에 문제가 있는 걸로 국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의 예상 시나리오는요, 일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그러니까 예상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대책들이죠. 예상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을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입니다. 장기고유 특별공제에 대한 감면을 할 것 같고요. 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늘어날 것 같고, 필요경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를 또 감액할 것 같고요. 또 최근 주택임대사업자보다 좀 자유로운 곳이 있죠. 어떻게 보면 법인, 임대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족법인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 이제 임대업을 하시거나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금이 원체 과도하다 보니까 개인 소득세나 양도세에 비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가 좀 작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제 법인 임대업에 대한 추가 과세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사고 파는 것을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실거주 외에 다른 용도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관여를 하겠다라는 거죠. 또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 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이미 중과세로 인해서 받을 만큼 다 받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비거주자 1주택에 대한, 1주택자인데 집을 거주권 안 채우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비거주자 1주택은 역시 투기용으로 간주를 해서 이 비거주자 1주택에 대한 과세율을 높일 가능성도 앞으로 상당히 높다 라는 게 저희 일단 생각입니다.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연한이 강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만약 재건축이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면. 어쨌거나 이런 다수의 규제 정책들은 공익을 위한 주거 안정이죠. 정부 입장에서 만약에 정책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세금 인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꼴이 됩니다. 1타 2피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집값도 잡고 세금도 올렸으니 정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좀 냉정한 대응이지 않을까. 정책이 너무 하냐 안 하냐, 해도 너무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부의 의지가 뭔지를 알고
시장을 정확하게 읽는, 어떻게 보면 냉정한 대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냉정해지자. 자, 불과 6년 전에도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이요, 특정 지역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그러면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그 미분양이었던 아파트들이 현재는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데가 마곡, 광교, 하남 2사 이런 지역들입니다. 미분양으로 집이 안 팔리니 5년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감면해 주었고, 시간이 지나서 이 지역들이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이제는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볼까요? 3년 전에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죠. 정부에서는 정말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정도 혜택까지 줘야지 되나라고 할 정도로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용 주택을 많이 구입하고 등록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 중에 다주택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임대사업자들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졌던 혜택이 과하다고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라고 했고, 그리고 임대용 주택을 또 많이 구입해서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지금의 현재는 과거가 되죠. 부동산 투자는요, 오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정책들이 언젠가는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드게임, 종료는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현재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현 시점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타이밍은 아니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타이밍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산다는 내용이죠.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곧 올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는 진행이 될 거니까 10월 초가 아니더라도 10월 말이나 11월 달 연말 안에는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주택 시장의 종목별 관전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파트,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물론 주거용 주택시장에 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종목별 관전 포인트, 어떤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앞으로 미뤄날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에는요, 각 종목별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